안녕하십니까. MEA 로펌의 김현중 변호사라고 합니다. 중동에서 오래 있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저유가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뉴노멀이 안정화되고 또 그에 따라서 사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중동에서의 거래선 발굴 시 유의사항을 위주로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발표자분들께서 시장 현황과 그리고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법률 위주로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1번은 중동 시장의 변화. 제가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중동이 제품 시장에서 산업 시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바뀌었다 이미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논의한 사항들 기준으로 해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 그 계약 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현지 기업들과 합작 투자, 조인트 벤처를 하는 경우에 이 거래선 발굴 시 유의사항을 좀 안내를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상업대리인 제도, 현지 에이전트 제도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을 간단하게 안내하는 정도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시장이 많이 변했죠.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발표 자료도 나오고 논문들도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중동 지역은 저유가에 따르는 유동성 부족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에 더해서 이제 코비드-19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업무 방식 자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장 기반의 사업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온라인으로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화들 중에 저희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는 법률 유사 업무가 저희 법률 업무로 추가되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출장자들이 처리하던 회사 관리 업무나 그 라이센스 관련 업무, 거래선과 협상 업무, 이런 업무들을 저희 변호사들을 믿을 수 있는 변호사들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온라인 세상이 되다 보니 이 온라인 스캠이나 스팸, 그리고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 제가 자문하는 내용 중에 그 거래선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이 사업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업무 방식 자체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블록화 현상이 어느 정도 좀 강화되는 듯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로컬라이제이션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고 행보를 가는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가 결국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사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유가에 따르는 유동성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각의 국가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택적 투자와 산업 투자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한국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코비드-19으로 인한 산업 변화로 인해서 식량 안보, 산업 안보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자국의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관세, 비관세 장벽이 강화됨으로써 뭐 ICV, In Country Value라고 해가지고 자국 산업 비율, 관세, 비관세 장벽 이런 것 때문에 생산지 전략을 수립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실행하고 있다. 산업화에 대한 욕구가 이 자국민 인구 비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인 산업화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중동 국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각 지역별로 선택적 산업화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금 중동에 열심히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진출 사례들이나 진출했을 때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선을 찾고 뭐 협의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협의가 됐고 그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항상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걸 측면인데 이거는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구두상으로 합의를 다 마쳤다라고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계약을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계약서 작성됐다고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해 오시는 걸 보면 그 거래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안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약 체결 전에는 양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terms and condition이라고 그러죠. 계약 조건들에 대해서 뭐 북문이 됐건 영문이 됐건 아랍익이 됐건 꼭 합의를 해서 그 terms and condition을 기반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terms and condition이 마련된 이후에 계약서 초안은 법률가로서 제안을 드리자면 무조건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보내온 계약서는 우리에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도 하더라도 계약서 초안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서 상대방이 보내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거래 안정화 혹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늘 이 계약 체결하면서 이 분쟁 관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 국가는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모르신다는 전제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법 국가예요. 이슬람법 국가인데 영국, 미국, 아니 영국, 미국이 아니죠.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체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동 국가들의 법 체계를 우리가 어느 뭐 시민법계냐 대륙법계냐라고 했을 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전통법은 샤리아법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근대까지는 이집트를 통해서 들어온 대륙법계 법제가 지금 중동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근데 1900년대 이후에 식민시대가 되면서 영미법계가 여기에 또 투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법제가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간은 기본적인 법의 프레임 자체는 한국법과 유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영미법계의 특징과 샤리아로의 특징들이 다 같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두 다 이해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주의할 사항들, 주의할 원칙들 위주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정 변경 원칙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한국 법제에서도 사정 변경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쪽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정 변경에 따라서 어떤 그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엄격하게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가야 돼요. 특히 텍스가 변화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사업 환경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재밌는 부분이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법치주의 맞다. 법치주의 맞는데 이 법치주의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공평, 실체 진실 발견보다는 절차적, 법적 안정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근데 중동 지역, 특히 이 GCC 지역의 실무를 보면 실질적 공평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실체 진실 발견에 좀 더 가치를 두고 있고,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방식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평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 뭐 우연성, 그 다음에 도박, 이자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도 우연성을 거기다 그러니까 우연성에 기한 어떤 사건 사고를 계약에 집어넣는다든지, 약간 도박성이 있는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자를 이렇게 거기다가 언급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법률상 효력이 없을 수가 있고, 소멸시효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될 건데, 물론 이제 신법이 개별법들이 있어서 소멸시효가 좀 그러니까 단기 소멸시효가 생기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슬람법에서는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에 있어서 우리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공격 방어 방법이 달라질 거거든요. 계약을 체결할 때도 우리가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는 게 좋은 거고, 우리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각각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의 소멸시효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뭐 상사 거래의 경우에는 단기 시효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효가 좀 긴 편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마리타임 해운 쪽은 뭐 1년 단기 시효도 있고 하니까 조심할 부분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시효가 조금 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효 부분도 좀 조심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 침해 목적 사용 불가 특권이라는 이런,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영문으로는 without prejudice privilege라는 이런 용어인데, 이 뭐냐면은 어떤 거래를 할 때,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협의하는 내용은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문구를 그냥 하나 집어넣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시민법계, 특히 한국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의했던 내용들이 녹음이 된다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미팅 메모로 작성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우리 이렇게 협의했었잖아 라는 걸로 증거 자료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든지, 이런 증거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을 해서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상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제가 실무를 하면서 여러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국 기업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영미법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 without prejudice privilege라는 이 규정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끝이 나거든요. 근데 특히 중동에서는 잘 안 통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선 발굴 시 유의사항, 이거는 이제 조인트 벤처 투자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중동으로 물건을 팔거나 거래를 할 때, 이제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JV라는 얘기는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제가 투자를 해서 나오든지, 아니면은 펀드를 받아서 투자를 하든지,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 리걸 엔터티를 두고 현지 기업 혹은 현지인과 합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합작 투자할 때 주의사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진지한 거래선을 발굴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 중동 국가에서 사업하는 방식들을 보면 예, 대부분 왕족, 부족 사회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트라이브 소사이티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 부족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 장들을 중심으로 한 그 마즐리스라고 그러죠. 그 전통 아랍 소사이어티에서 움직이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것을 중심으로 사업 개발이 되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그 사업에 그 인볼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마라티 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AE를 치면 에마라티, 사우디의 경우에는 뭐 프린스로 할게요 그냥. 왜냐면은 프린스가 2,700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못 해요. 연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11년째인데 왕족들하고 뭐 알죠? 얼굴 아는데 비즈니스로 연결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게 중간 브로커예요. 네, 중간 브로커를 통해서 사업 개발이 돼요. 그러다 보니 진지한 거래선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요. 듀 딜리전스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합작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 철저한 듀 딜리전스가 필요하다. 듀 딜리전스 하는 방법은 뭐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기관들을 좀 이용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기관들이 한국에 중동에 나온 지도 좀 시간이 됐고 하니까 네트워크나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누구 안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투자를 꺼려하는 중동 상인들입니다. JV 좋죠. 그래서 JV 한다고 하면은 뭐 사업하자라고 하고 막 좋다고 하고 뭐 MOU 체결하고 LOI 체결하고 해가지고 막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협의를 막 진행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럴까 마인드셋이라고 그러나요? 컨셉이 있어요. 시간은 내 편이다. 어차피 상대방이 어느 순간 되면 지친다는 걸 다 알아요. 아라비아 상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 결국 받는 파이널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 사람들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직접 투자 안 하고요. 대부분은 이름만 걸고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요. 잘 되면 자기가 지분 51% 가져가는 거고 이름 주고 지분 51% 가져가는 거고요. 안 되면 마는 거예요. 왜냐면 롱텀으로 보거든요. 거기다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원가 개념하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산업이 없었잖아요. 제조 기반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라비아 상인이라. 여기는 제조를 해서 그러니까 산업을 만들어간 게 아니고 트레이딩을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원가 개념을 잘 몰라요. 그리고 산업 구조에 대해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이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 내가 딱 내놓고 내 이름 주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머지는 조인트 벤처 파트너인 한국 기업들이 뭐 리소스를 그러니까 뭐 노하우를 거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오퍼레이팅을 위한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들여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국 기업이 다 부담할 수 없으니 대부분 뭐 좋은 사업의 경우는 펀딩을 받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굴러간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유니콘 기업들이 JV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통상적인 기업들이 JV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현상이 없고 두바이가 그래도 이제 럭셔리 브랜드로 이 중동 시장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의 허브로서 이제 자리를 매기면 했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요. 두바이 예를 들어서 두바이는 중국과 인도 시장입니다. 이 럭셔리 시장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현지인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그러니까 한국인들 말고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객관적인
두바이, UAE의 비즈니스 환경은, 비즈니스 마켓은 중국과 인도로 점점 더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시장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중동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도움이 되는 제안을 기초로 해야 되고, 이 동네에서 뭘 팔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생산 동반자로서 같이 성장해서 다른 지역으로 성장해 나가자라는, 이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니까 그거를 한국 기업들이 해줄 수 있다. 같이 가자. 반반 태워서 같이 가자라는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작 투자 케이스들이 이제 여러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고 한데, 지금 앞에서 발표하신 이런 성공 케이스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좀 실패한 사례들을 예를 들면서 왜 실패했느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문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X, N, Y, Z 회사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건설 플랜트 기자재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뭐 좋아요. 굉장히 한국에서 잘 하고 있고 오래된 회사고 좀 탄탄한 회사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중동에 나올 때 이제 못 믿는 거죠, 상대방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100% 회사를 만들려고 했었던 건데 안 되니까 이제 슬리핑 파트너라는, 잠자는 파트너. 그래서 51% 지분을 로컬 사람에게 주고 그 대신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사이드 어그리먼트를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 잠자던 파트너가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 주세요 라고 했어요. 회사를 뭐 뺏겼다는 표현보다는 상당히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리핑 파트너십으로 갈 때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슬리핑 파트너십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회사에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슬리핑 파트너십을 하는 것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지금 사회가 좀 바뀌어가지고 또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근데 브랜드가 있는 회사를 슬리핑 파트너십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뒤통수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전자가 슬리핑 파트너십을 했다고 치면 그 LG전자 브랜드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슬리핑 파트너십을 할 때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경재배 관련된 회사가 하나가 있죠. 근데 뭐 그 외에도 이제 여기에 이제 몇몇 회사들이 지금 나와서 이제 협의를 했던 회사들이 있는데, 이 보면은 여기서의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뭐였냐면, 합작 회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합작 회사를 할 때는 그 투자를 현금으로 투자를 하면 제일 좋지만 대부분 현물 출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현지 여기 예를 들어서 MRT의 경우에는 자기가 땅을 제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브랜드, 자기의 이름, 라이센스를 제공할 것이고 내가 현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평가 이루어지는데 1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협상하자고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JV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매출을 일으키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매출과 JV, 협상, 투자는 분리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면 로컬에서는 무조건 연결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100개 주문할 테니 그걸로 현물 투자 해가지고 같이 JV 만들자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컨테이너 100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 100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돈을 주느냐 안 주는 거죠. 현물 투자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요. 그래서 이 조인트 벤처를 할 때는 매출과 투자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회사인 Y 회사의 경우에는 그 보통 이런 투자를 할 때 테스팅 기간이 있거든요. 테스팅 기간이 있는데 그 테스팅 베드를 놓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어떤 그 requirement 그 목표에 달성했을 경우에 다음 단계로 스테이지 2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부분의 한국의 그 IT 기술 업체들이 여기 와가지고 당하는 케이스가 1단계에서 다 끝이 나요. 2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기술을 다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조인트 벤처 초기 단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술력만 제공을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그 부분도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회사는 이제 코스메틱 회사인데, 예, 합작 투자를 했는데 파트너가 이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한국 회사들이 여기에 일단 투자 결정을 했으니까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죠.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상대방에서는 그걸 이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다 못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을 들여야 되는 이런 일도 좀 있었던 거죠. 네. 그 외에 이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코스메틱을 했는데 코스메틱 회사 A 회사의 경우에는 전략 마케팅을 잘 하고 온라인 전략 마케팅을 했고 또 하이엔드 브랜드로 뭐 호텔과 뭐 이런 스파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고요. 뭐 의료 회사는 뭐 잘 성공한 케이스들도 많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의료 기술 및 데이터 그다음에 병원 이런 기업들은 정부 및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해 있고 진출해 있고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저기 병원이나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을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대부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아직 여전히 중동에 있는 딜러들, 중동에 있는 에이전트들, 중동에 있는 디스트리뷰터, 한국말로 하자면 중동에 있는 총판업자들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봤을 때 딜러, 에이전시, 디스트리뷰터와의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고 이 상업대리인 제도는 결국 본질은 독점을 통한 시장 진입 및 영업비용을 전략하는 한쪽의 이해와 나중에 영업권 및 사업권을 보상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이해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냐라는 아주 본질적인 내용, 질문에 대한 답들을 각각의 기업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독점을 주고 해서 나중에 보상을 많이 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가서 시장을 진입을 해서 시장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규모가 좀 있거나 안정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는 결코 독점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무엇이 어렵냐? 이혼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계약이니까 거래관계가 계약이니까 계약에 기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이 회사하고 딜러십 계약을 하거나 에이전트십 계약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뭐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등록된 그러니까 한국법상으로도 이제 뭐 사실혼이 있고 법률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혼 상태에서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법률혼을 하게 되면 이혼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혼을 뭐 제 말로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살아야 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에이전트나 딜러나 디스트리뷰터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개념 자체를 잘 몰라요. 스폰서가 뭐냐, 슬리핑 파트너가 뭐냐, 디스트리뷰터는 뭐냐, 에이전트는 뭐냐.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스폰서는 한국의 인후보증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보고 이 사람 보증해줘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 스폰서가 책임지도록 하는 이런 것에서 출발한 제도가 스폰서 제도입니다. 보증, 인후 보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리핑 파트너는 아까 설명드렸던 잠을 자고 있는 주주인 거죠. 왜냐면 UAE를 비롯한 GCC 국가들, 특히 서양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그리고 산업 기반이 없는 나라들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지분 100% 회사를 운영을 못하게 해놨어요. 물론 이제 프리존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프리존의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하지만, 프리존 회사는 원칙적으로 프리존 내에서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메인랜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은 서울시에서 정말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현지 파트너. 그럴 때 이 지분율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잠자는 파트너를 만드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한국에서 보셨을 때 총판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스트리뷰터하고 에이전트하고 이제 개념이 조금 다른데, 디스트리뷰터는 자기가 사서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profit이죠. 그죠? 이윤이 발생하는 거고요. 에이전트는 제가 대리인으로서 제가 우리 그 제조자나 판매자들이 주는 제품을 받아다가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이전트가 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 받는 것은 매출에 따른 수익이 아니고 판매에 따른 수수료, 커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스트리뷰터는 프로핏이 발생하고 에이전트는 커미션이 발생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법률적인 규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exclusive 디스트리뷰터는 에이전트와 동일하게 봅니다. exclusive 디스트리뷰터라는 거는 뭐냐면 제조사하고 저하고 독점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내가 사서 내 이름으로 팔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에이전트 역할과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exclusive 디스트리뷰터하고 에이전트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UAE를 일단 예를 들고요. 이 UAE의 상업대리인 제도가 다른 국가에도 상당히 유사하고, 물론 이제 사우디의 경우에는 샤리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실정법 체계가 조금 더 약하고 관습법 체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UAE의 상업대리인 제도가 가장 보수적인 상업대리인 제도이기 때문에 UAE의 상업대리인 제도를 이해를 하시면 중동 지역에 나올 때 우리가 이런 걸 주의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법은 커머셜 에이전시 로라는 게 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커머셜 에이전시 로의 취지가 뭐냐? 네, UAE 국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독점 총판업자는 UAE 자국민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외국인에게 주진 않아요. 이런 상업대리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계약을 서면화해야 되고, 계약서가 아랍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계약서가 또 서명이랑 공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이전트는 UAE 국민이거나 UAE 국민이 100% 지분을 소유한 업체여야 된다. 우리가 소위 로컬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독점권을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에이전트가 커머셜 에이전시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거를 등록하는 기관이 경제부 산하에 있는 커머셜 에이전시 디파트먼트라고 상업 대리인국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커머셜 에이전시 리스트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한국 기업들이 UAE에 들어와 있는데 오래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독점 계약이 되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커머셜 에이전시 디파트먼트에 문의를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문의하든지 아니면은 직접 찾아가서 이제 확인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독점 에이전트 혹은 독점 디스트리뷰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되어 있으면 이제 나는 모르고 있는데 결혼한 거죠, 이미.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에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매출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보장하게 되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나 기간 불 연장의 경우에는 투자 손실과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이익 손실을 보상하도록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그 위자료로 나갈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제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제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 금지 가처분 같은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네. 이게 결혼과 이게 제가 이제 계속 비유를 결혼으로 들기 때문에 이 계약서 문구에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 보장하는 이 내용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이혼하기가 어렵죠. 터미네이션 하기 어려운 게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다른 수입업자를 통해서 해당 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병행 수입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커머셜 에이전시 커미티에서 전속 권한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그 커미티에서 먼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면 커미티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거는 불법적인 터미네이션이다, 아니면 합법적이다. 그러면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면은 디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등록 말소를 해주는데,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이 로컬 업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로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고, 정말로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 분쟁에서 현지 로컬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위의 법원이 소송에 대한 전속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그 커머셜 에이전시 로에 의하면 그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당한 사유라고만 justifiable reason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실무상 거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2010년 이후의 전반적인 트렌드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네 가지를 위반했을 경우에 중대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뭐냐면 최소 구매량 합의 위반을 하는 경우죠. 근데 이제 최소 구매량 합의라는 게 시장 상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 2영업연도 이상 지속적으로 최소 구매량 달성을 못했고, 이 시정을 위한 사전 경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지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항상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최소 구매량을 달성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 경고를 했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금 지급 지연입니다. 대금 지급 지연의 경우에는 거래 기간과 규모를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래를 20년 동안 해왔는데, 그리고 거래 규모가 한 200억, 300억, 많게는 1000억 그 정도 되는데, 대금 지급을 1억, 2억, 5억 그 정도 지연됐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해지 사유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거래 기간 및 규모를 감안을 해야 되고, 그 지연 금액의 규모나 기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결국 이제 판단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대금 지급 지연의 상황이 거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냐,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게 되겠죠. 그래서 대금 지급 지연으로 해지 사유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페이먼트에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터미네이션을 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경쟁사 거래, 경쟁 제품 거래하는 경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원래는 이제 그 exclusive distributorship, exclusive agentship을 줄 때는 그 관할 구역을 정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면 전라도, 뭐 서울시면 서울시 이렇게 정하는데 그 지역을 넘어가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돼요. 네, 특히 이제 중동국가의 경우에는 그 jurisdiction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국가를 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UAE 같은 경우는 아부다비하고 뭐 아부다비를 제외한 Northern Emirates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합의 위반해서 제품을 다른 지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당 해지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해지가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가 보상해야 될 금액이 상당하다. 그게 보통 보면 에이전트가 향유할 수 있는 연평균 수익의 2배수 내지 3배수 정도가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그 외에 이제 그 공정한 보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뭐 에이전트의 투자 금액에 대한 보상 부분, 그다음에 기대이익 상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재고에 대한 재구매 의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출구 전략이죠. 결국 이제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잘 해야죠. 좋은 사람과 평생 살겠다라고 계약을 하든지 잘 모르겠으니 non exclusive로 비독점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하든지 라고 해서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딜레마거든요. 사업을 키우려면 익스클루시브하게 가지 않고는 키우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미 익스클루시브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 호응 상태라면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전략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봐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옵션들인데 특정 제품을 하나하나씩 떼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10개면 10개를 다 독점을 줬다가 지금 하나, 2개 정도를 협상을 통해서 빼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줘보고 참고로 중동은 4처제입니다. 4처제. 그러니까 부인이 4명까지 가능한 거죠. 얘네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니네들하고 갈 건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는 한번 다른 파트너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품 떼어나는 방법 혹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하게 되면 exclusive distributorship 이슈가 없어져요. 왜냐면 합작법인이 그 권한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하면서도 에이전트십은 가져가겠다라고 또 이제 고집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안이 될 수가 없겠죠. 아니면은 뭐 커미션을 주고 리테일러하고 직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든지 신규 에이전트와의 합의에 의한 거래소 변경이라든지. 이건 신규 에이전트와의 합의에 의한 거래소 변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EEJE라고 하죠. EEJE. 그러니까 오랑캐를 써서 오랑캐를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센 에이전트를 찾아서 이 에이전트에게 지금 있는 에이전트에게 보상을 해주고 적절히 보상하고 얘네를 이제 떼어내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역량이 안 되니 일단 너하고 같이 하자. 너가 얘네한테 보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근데 리스크는 뭐냐면 점점 더 세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나갈 출구가 없어지죠.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최악의 경우에는 터미네이션. 그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최소 구매량 합의 위반, 대금 지급 지연, 경쟁사 제품 거래, 제품 재수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 사실에 대해서 항상 레터로 히스토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슈가 됐을 경우에는 그 히스토리를 우리 회사에 파일링을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엑시트 플랜을 짤 수도 있는 거고, 사전 협의를 해서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그 터미네이션도 우리가 생각하는 터미네이션이 달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해지 통보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커미티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상업 대리인 보호국에다가 통지를 해야 돼요. 거기를 통해서 통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 절차를 몰라서 실수하는 한국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지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통지를 했는데 가서 보니 그 프로세스가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래 관계를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관 협조도 좀 요청하시고 한국 기업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 한국 기관과 기업들이 이제 같이 한번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많이 좋아졌고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좀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뭐 질문사항이 있거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MA 로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